2년 가까이 지속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전쟁이 1년 8개월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돈 많기로 소문났던 유럽 국가들은 그러기 상태에 빠졌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이제는 점점 지쳐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구애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억지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K방산의 위상이야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 각국의 무기들이 지원되면서 의도치 않은 현대전의 성능 시험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보유한 양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과정과 한국 방산의 생산력이 재차 주목받았습니다. 또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과정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 자료에서도 특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주요 참여국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왜 한국을 참전국가라고 명시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부터 준비 단계에 돌입한 전후 재건에 관한 이야기까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의 목표였던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점령이나 젤린스키 제거에 실패하는 등 너무 턱없이 부족한 성과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전투에 동원할 인력이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바람에 최근에는 은행에 빚을 진 채무자나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상대로 모병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는 적극적인 전면 공세보다 우크라이나 후방을 흔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전방에서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인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니 후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러시아군의 참담한 실정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질 떨어지는 군인들은 후방으로 보내고 그나마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은 전방으로 보내 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 사회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학교, 병원 등은 물론이거니와 난방과 수도, 전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주요했는지 2023년 초 약 50%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겨울이 다가오자 러시아는 최근 드론을 이용해서 다시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이후 지난 11월 28일을 기준으로 벌써 10명이 혹한으로 목숨을 잃었고 23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의 5대사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약 2,000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400개가 넘는 마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겨울이 깊어질수록 러시아는 난방과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격렬히 공격해올 것이다라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사회 인프라가 붕괴한 우크라이나가 이번 겨울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의 상태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무한한 지원은 불가하며 지속되는 소모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세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두 국가의 공세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국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선을 꼽자면 단연 헤르손 전선, 그 중에서도 드니프로 강변입니다. 원래 헤르손주는 드니프로강이라는 거대한 자연방어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전선이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6월 러시아군이 노바카호오카댐을 파괴하는 정신나간 짓을 저지르면서 헤르손주타라는 더욱 위험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보병 전력만으로 도하 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실제로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위해 드니프로 강변을 따라 3에서 8km의 전선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드니프로강 남부 지역은 전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드니프로강 남부 20km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의 킬존이 형성되어 있어 러시아의 추가 병력 투입이 어려운 지형이고, 심지어 동부에서는 여전히 아우디유카 등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온 겨울은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은 보통 20일 정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 얼어붙는데요. 강의 여름이 90cm를 넘어가면 전차나 장갑차 등 기계화 전력이 자력으로 강을 건너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확보한 크린키 인근 드니프로강은 가장 좁은 폭이 3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강의 여름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혹한의 추위에 습지 지반이 단단해지면 파빙 도하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도하 역량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겨울에 헤르손주는 대문이 활짝 열린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뜻대로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미 국방부의 계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원활히 전쟁을 수행하려면 한 달에 최소 9만 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는 값이 나왔지만 정작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포탄은 10분의 1 남짓에 불과한 9천에서 1만 발이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우크라이나군 사지원을 보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은 심각한 물자 부족으로 포 하나당 20발의 포탄만 할당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상황과 비교하면 고작 20%에 불과한데요. 우크라이나 포병 수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쯤이면 2개 이상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하루에 20발의 포탄을 쏘며 겨울이 끝나고 승리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 약물고 버티거나 잠시간의 유전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만전을 기해 다시 한번 전쟁에 나서느냐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에 미국이 눈을 돌린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국방부는 최소 33만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물량이 소위 박스갈리식으로 미국의 비축포탄을 밀어내는 형식으로 간접 지원되었는지 혹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 공급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2023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포탄의 총수량이 모든 유럽 국가가 지원한 것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포탄이, 그것도 대한민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미 전쟁 기간도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한국 역시 어느 정도 진흙탕에 발을 담근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한국도 다른 서방국들처럼 실리를 찾고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서방 역시 전쟁 지원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간접 자원은 물론 포탄을 지원해왔고 우크라이나는 재건 사업을 통해 도와주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를 이만큼이나 버틴 시점에서 승패를 떠나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나라를 러시아에 뺏긴다든지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는 휴전안을 염두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협상을 통해 끝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가 이겨버린다면 그 뒤로 우크라이나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들을 재건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산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는 무려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을 조금 넘는다는 걸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GDP로만 따졌을 때 세계 13위에 오른 대한민국을 무려 2년이나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물론 한국이 이 사업 전체를 수주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전쟁 중 한국이 지원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도 커질게 자명합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3월 기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4,110억 달러, 하나 약 53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물론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유는 영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된 러시아 동결 자산 가치만 따져도 약 30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서방 세계의 기조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죠. 여기에 약 71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금 추가 배정 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차고 넘칠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역시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암울한 전황은 분명 공감하고 아파할 일이며 러시아의 침략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실리를 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말만 앞선 유럽과 달리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포탄을 지원한 나라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받아야 할 텐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와 포스코 등 많은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 역시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키이우의 교통 마스터 플랜과 우만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부터 보리스필 공항 현대와 부차시의 하수 처리 시설, 노바카 오카뎀 재건 지원, 키이우 폴란드 철도 노선 고속화까지 다방면에서 사업 협력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건설 분야뿐 아니라 국가 총력을 기울여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일 있을 두 번째 전쟁을 대비하는 한편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서유럽의 입구인 폴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생산기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계와 실리 속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선 한국의 다음 행보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